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다영 씨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친구. 그런데 도어락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깜짝이야. 누구세요? 잠깐 끊어봐. 이러고 전화가 끊겼대요. 한 20대 남성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 등장한 한 남자. 얼마간 골목길을 서성이다 남자는 결심한 듯 한 빌라 쪽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이 와이프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이종 소리가 나더라고. 저하고 통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비명 소리가 들려요. 뭔가 탕탕탕 하는데 들리는 게 무릎 꿇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한 3번 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남자가 집으로 향한 지 10분 만에 경찰에 도착했지만 참극이 벌어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통화 중이던 신 씨의 아내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이 크게 다친 겁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후 인근 빈집 장롱에 숨어있던 살해범 이석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한 20대 남성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25살 이석준입니다. 이석준은 신 씨의 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더 비극적인 이유는 이석준의 보복의 칼날이 집착의 대상이던 신양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향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저는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서만 잘했어도 이건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얘한테 통보를 한 거죠. 나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갈 거라 이제 짐 싸서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폭행 및 이제 여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당시? 폭행이 시작되면서 핸드폰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박살내 버렸어요. 성폭력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자신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킨다며 신양을 데리고 대구로 향한 이석준. 근데 저희 큰딸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핸드폰도 없고 뭐 어떤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뭐 채팅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급히 보낸 모양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 정말 저기한테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메시지를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신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석준과 신양을 상대로 경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당시 신양은 전날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지만 이석준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봤더니 이미 뭐 조사 다 끝나고 이석준이가 어딨냐 했더니 이석준이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왜 풀어줬더니 뭐 자기네가 잡아야 할 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석준을 지금 당장 여기 잡아놔야 될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신양을 집으로 데려온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걱정해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신양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절실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가해자 이석준의 범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던 그날 상황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걸까. 그 폭행이라는 게 그날 그 현장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전날 밤에 같이 살던 집에서 있었던 폭행이라고 했고 그 긴급체포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현행범 체포도 사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임의동행에 응했고 또 휴대폰 제출이라든지 임의로가 제출을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율이 없어서 일단 기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인 저지를 정도의 그런 거를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죠. 이석준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 아침에
사건을 받았죠. 전산상으로. 근데 그 기간이 짧긴 했잖아요. 그래도 한 4일 정도가 있었는데 4일인데 게 뭐예요? 살인하기 전까지 4일인데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과 이제 기록을 와서 기록 검토를 할 거고 전화서국에서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느라 조사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첫 조사를 받고 난 후 범행을 벌이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석준은 다시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지인들을 만나 당시 이석준의 행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석준은 우선 성폭행 사건으로 받게 될 조사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거기 있으니까 성폭행 그거 변호사 전문하는 데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꼭 같이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석준은 서울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고 8일날 아마 새벽에 만나고 내려와서 근데 또 바로 다시 올라간다고 뭐 놀러 간다고 이제 칼을 챙겨서 나온 거죠. 그때 뭐 자기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줬거나 요리를 해주려고 칼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식칼 하나랑 뭐 다른 고기 썬 칼 하나 있었는데 그거 2개를 해갖고 갖고 올라갔어요. 지인들에게 범행 전날까지 서울 인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말한 이석준. 수사 결과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 이석준은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흉기를 소지하고 신양의 집 근처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양의 집을 몰라 동네를 배회하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10년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석준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윤 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집 주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9일 이석준은 흥신소의 신양의 집 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고 40여 분 만에 집 주소를 받아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범행 당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이석준은 지인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나 지나했는데. 나 아직 소리 좀 술이 안 깨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다. 좀 늦게 출발할게. 나 술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먹다. 사건 직전까지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은 이석준. 그에게 첫 경찰 조사 후 4일이라는 기간은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에 더 안타까운 가족의 죽음. 이게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날 풀어주고 나서 다음날 망심을 품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이석준이 자유롭게 집 주소를 알아내고 동네를 활보하는 동안에도 피해자 신양은 스마트워치 하나에 의존한 채 이석준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이석준이가 실제로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지. 신변보호 요청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피해자 보호가 되면 신변보호를 찾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고 싶은 게 가해자의 원산 소재잖아요. 근데 이게 법상으로 이 가해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고민은 지금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숨어 있어야 하고 왜 쉼터에 가야 되는 거는 나인가? 그런 신고가 이루어지고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접근금지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신고 이후에 피해자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등급을 확실하게 뭔가 매기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는 앞으로 가해자를 주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황은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나 저 사람이 너무 두렵고 내 안위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GPS 장치 부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오케이 하는 주가 있어요. 폭력성이라던가 그간의 일을 봤더니 부착해야 될 것 같아. 그 장치를 누구가 갖고 있냐면 피해자도 가지고 있고 관할 경찰서도 갖고 있어서 알람 울리면서 바로 통보됩니다. GPS 비용이 들잖아요. 미국에서 그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어떻게 문제할 거 있느냐. 근데 미국에서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의 바람은 몹시 소박하게도 그저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쉽게 이 소망을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이들은 60살의 어머니 최 씨와 둘째 딸 다솜 씨, 그리고 친구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첫째 딸 다영 씨였습니다. 달아났던 세 모녀는 뉴스 속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칼을 휘두른,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도 보통은 가슴이나 배를 찌르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창과 절창, 즉 찌르고 베는 게 목에 집중돼 있어요. 세 명 다. 사망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의도적으로 급소만을 노려 세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채 다영 씨의 집에 쓰러져 있었던 범인. 현장에서 검거된 살인자는 25살 김태현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지금 하겠으면 잠깐만 좀 해주시겠어요? 몹시도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경찰에게 잡은 팔을 놔달라고 요청한 그는 돌연 무릎을 꿇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조차 죄책감이 든다며 고개를 숙인 살인자.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그의 말과는 달리 김태현의 범행은 몹시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위아래 검은 옷을 입은 김태현이 상가를 지나 다영 씨가 사는 동으로 향합니다. 그는 하얀 가방을 메고 한 손엔 하얀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방 안엔 이미 여러 자루의 흉기와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집에 혼자 있던 대학생 둘째 딸 다솜 씨는 이른 저녁을 챙겨 먹으며 어머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시 42분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33초 동안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다솜 씨. 아마도 뭔가 물건 배달이 왔다고 어머니께 얘기했을 그녀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약 40분이 지난 뒤에야 계속 연락했던 어머니에게 온 답장. 그땐 퀵서비스 기사라 속인 김태현이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뒤 김태현은 내내 막내딸을 걱정하다 10시 30분 무렵 퇴근한 어머니 박 씨의 목숨을 빼앗겨 1시간 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선 다영 씨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인형 만들기, 악기 연주에서 요리까지 무척이나 관심사가 다양했다는 다영 씨는 지난해 가을쯤 정화 씨와 함께 팀을 짜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한 게임 친구 중에 바로 김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글렛이라는 닉네임을 썼다는 김태현. 자신에 관한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다는 그는 게임을 하는 동안 유독 다영 씨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서로를 알고 지낸 지 3개월째였던 지난 1월 23일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김태현이. 그날 같이 있었던 남자 동생 한 명 있잖아요. 저랑도 걔랑 친했고 언니랑도 친했고 이러니까 장난 막 치고 이러니까 본인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다영 씨가 다른 동생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현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몇 번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던 다영 씨 역시 기분이 상한 채 자리는 끝이 났고 그날 밤 다영 씨는 그를 친구 목록에서 차단했다고 합니다. 김태현과의 만남이 있은 다음 날 다영 씨는 미리 약속을 했던 정아 씨 그리고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오후 1시쯤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이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데 언니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요. 번호를 바꿔가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온 이는 다름 아닌 김태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언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집 앞에 너 친구라고 하는 남자애가 찾아왔다. 그래서 언니는 열어주지 말라고.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다영 씨가 호수를 알려줘 집에 찾아왔다고 했다는 김태현. 하지만 그녀의 성격을 잘 아는 친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되게 조심성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도 동호수까지는 알려준 적은 없었어요.
돈까지는 데려다 주느라고 알았는데 술 먹고도 그렇게 집 주소를 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다영 씨의 친구들은 아파트의 구조 특성상 김태현이 스토킹을 통해 쉽게 집 주소를 알아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걔가 집 앞에 찾아와서 무섭다라고 한 내용이 1월 말이에요. 근데 사건은 3월 말이잖아요. 2달 동안 뭘 했을까요? 우린 주변 상가의 CCTV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행동 속에 그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다. 사건 당일 다영 씨의 집에서 60m 남짓 떨어진 상가 편의점에 김태현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2분경 편의점에 들어선 그는 망설임 없이 음료 코너로 향합니다. 이온 음료를 고르고 라이터와 담배를 구입한 김태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지 현금으로 계산을 한 그는 곧바로 편의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마트로 내려간 그는 캔커피 역시 현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범행에 이용할 흉기를 추가로 훔친 것으로 밝혀진 김태현. 전문가들은 이 CCTV 속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동들은 거침없이 움직이지만 실제 물을 계속 마시고 이런 것은 자율신경계가 좀 각성되거나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됐을 때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미 결심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 범죄.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그의 지인들에게 공통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걔는 그냥 설명 없이 이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 모르는 아이디 같은 거 제 아이디도 많이 빌리고 그랬었어. 꽤 오랜 기간 여러 지인들에게 게임 계정을 빌리고 있었던 김태현. 대체 그 이유는 뭐였을까? 우린 김태현이 게임 계정을 빌린 진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한 제보자와 어렵게 연락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까 이렇게만 얘기해드릴게요. 그 사람 저짓한 거 한 번 아니에요. 막 스토킹하고 죽이겠다 이러는 처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래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은호 씨. 그는 6년 전인 중학교 때부터 김태현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당시 19살의 김태현과 동네 형동생 사이였다는 은호 씨. 김태현은 지나칠 만큼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직접 개통한 뒤 선물에 환심을 사는가 하면 학원 앞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기다려? 이랬더니 그냥 기다리는 거래 그냥. 은호 씨를 기다려 학원에서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다는 김태현.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다정한 친절은 끈질긴 집착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학원이 끝나고 제가 PC방 혼자 갔어요. 가보니까 그 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형 만나자는데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 옆자리에 와가지고 탁 의자에 손 올리더니 야 니 지금 이거 안 된다 치면 안 된다니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화장실 휴지 막 손으로 때리고 막 부시고 막 자해한 사진도 막 보내고 칼 사진 보내고 너 학원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죽이겠다고 집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죽이겠다고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전문가는 김태현의 성격에 스토커의 특징이 정확히 묻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그 대상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본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될 때는 굉장히 극도의 흥분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는 김태현이 여러 친구들에게 게임 계정을 묻는 이유도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 그 형이 제 계정을 많이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 계정 비밀번호랑 그때 페이스 비밀번호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저랑 똑같은 이름, 저랑 똑같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한 계정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걸로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하거나 학교에서 친한 여자친구 걔한테는 성관계를 하자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한 곳에 몰입을 하면 전념해요. 미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뭐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몇 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굉장히 본인과 친밀한 사람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해석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집착했다가 갑자기 분노했다가 다시 매달리다가 이런 특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결국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지금 하겠으면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여유가. 난 지금까지 송치되면서 언론 앞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그 형사한테 팔 좀 놔달라고 하는 처음 봤거든요. 제3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듯이 해요. 진심 어린 사죄나 죄책감 없이 그저 죄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을 만끽하는 듯 보인다는 김태현. 가장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서 관심을 귀 기울이고 굉장히 어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우린 2019년 김태현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강남의 한 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을 들렀다는 선미 씨. 제가 한 식당을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용하면서 그 화장실을 한 3번 방문을 했는데 어떤지 섬뜩한 기분이 들어 위를 올려다보자 그곳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화장실 나와 바깥문을 걸어 잠근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선미 씨. 뒤늦게 확인한 그의 이름은 바로 김태현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사람도 놀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손을 떨면서 핸드폰을 달라고 약간 주고 계속 그냥 이제 손도 모으고 있었고 약간 고개도 숙이고 있었고.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태현. 그런데 자신이 아는 동생들에게 사건을 전한 김태현의 태도는 선미 씨가 본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오랜만이야 하고 형이 꽃뱀들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길게 법적으로 싸웠는데 다 해결되는 대로 연락할게. 마치 자신이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 듯 말하는가 하면 심신미약 상태라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진짜 여자들을 성폭행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실제보다 사건을 더 과장해 전달한 김태현은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통지받은 거라 일주일 정도는 가족들이랑 정리도 하고 조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 해결하고 따르겠다고. 사법부에서 왜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갑작스레 통보를 하냐며 불만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전문가는 그의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묘사한 말 중에서 벌레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사람이 벌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벌레로 표현한다는 거는 스스로 굉장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일까 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데 이번 기회로 어차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잖아요. 오히려 무릎을 꿇거나 마스크를 확 벗어버리니까 누가 당해요? 기자들이 당하죠. 역시 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의 목숨을 뺏고도 떳떳하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살인자. 이것이 바로 김태현의 민낯입니다.